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연구 책임을 맡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표 교수입니다. 오늘 보고할 내용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서론 이론적 배경,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분석, 그 다음 포커스 집단 분석,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이렇게 6가지입니다. 먼저 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권리 옹호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 4조는 이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이에 따라 2017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종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런 기본계획의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 복지자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연구 내용과 방법은 첫 번째, 실태조사. 실태조사에는 욕구조사와 자원조사가 포함됩니다. 해외 사례조사로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국내 사례로서 서울과 광주의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런 3가지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장애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상당한 곤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교육법은 지적 기능과 적응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응해서 소화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 적응 능력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특수교육법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바로 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발달장애인의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생애 단계를 영유아기 0세에서 6세, 학령기 7세에서 18세, 성인기 19세에서 49세 이하, 노년기 만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노년기를 만 50세 이상으로 구분한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령화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14만 4,031명입니다. 이 중에서 8.3%인 11,955명이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이 중 1,459명이 지적장애인이고 1,496명이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발달장애인의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보면 2014년 이후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모두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발달장애인 현황을 보면 0세 6세 사이인 영유아기 2.5% 301명, 학령기 22.9% 2,734명, 성인기 59.4% 7,096명, 노년기 15.3% 1,824명입니다. 인천광역시의 발달장애인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6개 기관에 1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 어린이집에는 392명이 이용하고 있고 대기자 수가 12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수학급 유치원은 40개 기관에 27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특수학급 초등학교에 지금 2,175명이 재학하고 있고 특수학급 중학교에는 697명입니다. 특수학급 고등학교는 765명, 특수초등학교는 443명, 특수중학교 226명, 특수고등학교 297명으로 모두 4,575명이 지금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근로작업장 3개소에 9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는 28개소에 667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기자 수도 9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외 훈련센터에 30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70명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 86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간보호시설은 33개소에 441명이 이용하고 있고 796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도 10개 기관에 350명이 이용하고 있고 233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은 242명의 대기자 76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주간보호, 주거, 장애인복지과 관련된 이용자는 13,533명이고 대기자는 1,354명입니다. 예, 이번에는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욕구조사는 총 3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남성이 63.1%였습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5%, 학령기 19.3%, 성인기 67.1%, 노년기 8.6%입니다. 성인기가 67.1%로 가장 많이 조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장애 분류에서는 지적장애 82.1%, 자폐성 장애 17.9%였습니다. 장애 등급은 1급이 45.8%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복장애는 있는 경우가 29.2%였습니다. 이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장애인복지관이 35.5%로 가장 높았습니다. 거주 유형은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84.6%, 시설 거주자가 15.3%였습니다. 재가인 경우 가족과 동거 여부는 96.1%가 동거하고 있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3.9%였습니다. 일상생활 돌봄 영역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돌봄자는 어머니가 6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생활 전반의 부담 정도는 부담된다고 응답하신 분이 66.1%였고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7.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아기이거나 장애가 지적장애보다 자폐성 장애인 경우 돌봄 시간이 많았습니다. 도전적 행동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2.6%였습니다.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대중교통 이용, 필요한 물건 사기, 가까운 곳 외출하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향후 갈 곳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막연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보호자의 심적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현재의 경제적 부담 순이었습니다.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직업재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서가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활동지원 및 돌봄 인력의 확대 순이었습니다. 인권 및 차별 영역에서는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2.8%였고 경험한 영역에서는 일상생활이 5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0.6%로 나타났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다른 동료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의해서 이제 폭행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웃 주민, 친구들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62.5%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성교육이 58.5%로 가장 높았고 예방 캠페인, 성상담, 부모 교육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성교육은 학령기와 노년기에 지적장애인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자폐성 장애인은 부모 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최근 1년간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를 비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구강질환, 운동 능력 저하 등의 순이었습니다. 실제 1년간 건강 문제로 치료한 경험은 구강질환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다음 순서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양육상 보건 및 의료적 측면의 어려움은 전문 인력과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이제 가중한 치료 비용의 부담, 치료 정보의 부족, 서비스 이용 거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영역에서는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한 주된 어려움은 수업 내용의 이해와 학습 적응의 어려움이 가장 높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통학거리내 적합한 학교의 부족 등이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 후 시간 활용은 가장 많은 경우가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관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 그 다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집에서 이렇게 노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2.8%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향후 교육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이용 희망을 하는 경우가 74.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발달치료 서비스 이용 여부에서는 미술치료, 운동치료, 음악치료 이런 순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바로 이제 지난주에 경제활동에 참여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참여했다고 한 경우가 33.6%로 약 3명 중 1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했고 3분의 2는 참여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성인 발달장애인 220명에 대한 응답한 결과를 보면 과거에 직업을 가진 경험들이 있는 경우가 43.6%였습니다. 그 다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 장애 이외의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간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경험은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이용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각종 직업훈련 서비스, 직업상담 및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직업재활 서비스 중 가장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는 직업훈련 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직업개발과 배치, 직업재활시설 등이었습니다. 직업 생활을 위한 지원의 우선순위에서는 1순위로는 전용 작업장,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재활기관의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족 및 소득 보장 영역에서는 가구의 주된 소득 원천은 부모님들의 경제활동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정부 지원금, 본인 소득, 친척이나 이웃의 도움이었습니다. 추가되는 비용 지출에 관해서는 재활치료비가 28.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님 사후 대비비 18만여 원,
재활교육비 17만여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 소득과 관련해서 가장 겪는 어려움의 우선순위는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돌봄자의 심적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영역에서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60.4%,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단독주택, 대주택, 상가주택 이런 순이었습니다. 소유 형태는 자가가 56.4%, 월세가 20%, 전세 16.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희망하는 주거 유형은 가정식 임대주택이 58.2%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거주시설, 공동체 생활, 그 다음 공동생활 과정 이런 순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이 응답했기 때문에 거주시설의 이제 20% 정도로 본인들의 의사보다는 조금 높게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 거주 공동체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고 가정식 임대주택에 대한 응답이 지적 장애인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문화활동 영역에서는 현재 지역사회 체육문화활동 참여율은 38.5%로 나타났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분들의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보 부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부족, 주변에 참여할 환경 여건의 부족 등의 순이었습니다. 체육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에서는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활동 참여 비용의 지원, 장애인 활동 보호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래 계획 영역에서는 이성교제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이성교제는 좋을 것 같다가 42.2%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대적으로 가능하면 이성교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보호자가 33.6%였습니다. 그 다음에 꼭 했으면 좋겠다가 1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에 관한 인식을 보면 가능하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39.2%, 본인이 원한다면 결혼은 좋은 것 같다가 37.9%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결혼은 꼭 했으면 좋겠다, 능력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생활 능력의 부족으로 독립적 생활,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서가 77.4%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돌봄자의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71.4%였습니다.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67.1%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예금이나 적금을 들고 있다, 보험이나 연금, 신탁에 가입했다 순이었습니다. 돌봄자 부재 시 돌봄자 사후에 원하는 생활 형태에 관해서는 적합한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고 싶다가 40.9%,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고 싶다가 20.9%,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혼자 살게 하고 싶다가 17.9%로 나타났습니다. 필요한 거주 서비스로는 그룹홈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형 그룹홈 18.1%, 대규모 거주시설이 10.6%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대비와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로는 주거지 마련이 46.8%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 마련 22.6%, 신상보호, 후견이 11%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집단 면접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집단 면접의 분석 결과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발달장애가 유형이 같더라도 개인별 지원 요건은 생활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 및 차별 영역에서는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금품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 등 착취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추행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혼자 참으면서 또 가족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경험을 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된다는 사실들을 발달장애인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고 장애 수용 과정에서 본인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당사자들이 또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사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 영역에서는 전공과가 더욱 확대되기를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월경관리, 성폭력 대처 방법 등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이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직장생활을 통해 인간관계가 확장 유지되는 것에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수준에 따라서 만족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거생활과 관련해서는 거주시설에서 체험홈으로 온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자립생활센터에서 용기를 얻어서 시도를 했지만 한번 퇴소하면 다시 시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규칙이라든가 가족의 반대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체험홈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야간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재활교사의 공백으로 인한 식사 문제, 이웃과의 갈등 문제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래 계획으로서는 자립발생학보다는 집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년 후에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희망하고 있고 독립을 위해서 저축을 하긴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일해서 버는 소득이 미래 독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포커스 집단 면접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호자는 자신을 위한 활동할 시간이 없이 자녀 돌봄에만 매달리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행도 갈 수가 없고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활동 지원을 인정하거나 가족 프로그램을 자녀와 보호자들이 분리해서 진행하고 주말에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마 가족들이 좀 자신들의 생활을 할 여유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지만 시간이나 활동 공백을 채우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주간보호 시설에 관해서는 운영 시간 연장이 필요하고 서비스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이제 서비스 체계와 관련해서는 성인장애인 및 중증장애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프로그램 이용 기간이나 시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장래 계획에 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지역사회 그룹홈 형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계셨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도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자립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활동지원 서비스 외에도 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정책의 비전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존엄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는 돌봄 건강 영역, 주거 문화 영역, 교육 재활 영역, 직업 소득 영역, 인권 미래 계획 영역 등 5가지로 나누어서 정책을 제언하였습니다. 정책 제언 내용을 생애 주기별 정책 과제라는 형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봄 건강 영역에서는 전생에 대해서 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위기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전 행동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주거 문화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서비스 확대, 즉 공동생활 가정이라든가 공동체 주택과 같은 거주 서비스 확대를 제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육 및 문화활동 지원을 제언하였습니다. 교육 및 재활 영역에서는 학령기에 방과 후 활동을 확대하고 특수 진로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그 다음 성인기에 와서는 평생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직업과 소득 영역에서는 신규 일자리 개발 및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 과제를 제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장 중심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의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인권 미래 영역에서는 특별수요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성인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의 소득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정책을 제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후견을 활성화하여 신상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그 다음 현재 자주활동이 부진한 자폐성 장애인들의 자주활동을 지원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이상이 저희 연구진이 인천시에 제언한 생애주기별 정책 과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자세한 내용은 정책보고서나 다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 연구조사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